정치에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대한애국당 변희재 인재영입위원장 초청 강연이 있겠습니다. 예, 박수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일호 경상남 도당 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애국당 인재영입위원장 변희재 위원장님의 강연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이는 아닙니다. 많이는 아니고 많이 오셔야 되는데 이제 시간적으로 그렇고 날짜가 조금 평일이라서 그래 좀 그렇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예, 강연회가 아니고 강연이라서 각종 의뢰 및 소개 다 생략함을 양지 바라며 지금부터 변희재 인재영입위원장의 초청 강연이 시작되겠습니다. 예. 예, 안녕들 하십니까? 이거 제가 아마 이틀 전에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흔쾌히 수락한 게, 저도 이 정당 생활을 사실 처음 해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고, 과거 다른 활동과 좀 비교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다 확인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원래 이렇게 계획했던 거와는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제가 뭐 이날 이 시에 대한애국당 지도부로서 창원에서 강의를 한다 당원들에게 이런 거 지난해 같았으면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는 99년도부터 대학교 2학년 때 인터넷 정치신문을 창간해서 17년간 정치인터넷신문, 미디어 주간지, 정책 월간지 이 활동만 해왔으니까 한마디로 정치 농대기자 컨텐츠 기획자입니다. 제 직업은. 근데 좀 비슷해 보이죠? 자꾸 정치를 얘기하니까 정치 얘기하는 거와 실제 정당 지도부로서 활동하는 게 다른 일반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비슷한 일을 하지만은 그것도 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럴 정도인데 여기 있는 그동안 평범한 시민으로 살면서 한겨울에 태극기 들고 나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리라고는 대부분 다 생각을 못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다들 정당이 뭐며 정당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국 이 지구당에서도 곳곳에서 그런 혼란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 서울시당에서 지금도 막 게시판에서 싸우고 있는데 노원구에 있는 서울시 당원들이 자체적으로 서명대를 만들어서 나가는데 이거를 중앙당에다가 알려야 되나 서울시당에다 알려야 되나 아니면 안 알려도 되나 저한테 문의가 와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해봤으니까 뭐 그거를. 그래서 지금도 지금 결론이 안 나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다 배우고 이렇게 가는 수밖에. 그러니까 보고책에 이런 거 부분들도 다 좀 헛갈린다 이거죠. 특히 서울하고 중앙당은 정말 헛갈립니다. 왜냐하면 지도부 대부분 다 서울시 당원들이 아니겠어요, 이 지역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막 행사가 겹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나 뭐 그게 뭐 교과서처럼 딱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서로 큰 뜻을 갖고 지도부를 신임하면서 믿어주면서 하나하나 바로잡는 수밖에 없지. 딱 뭐냐? 어제 저한테 답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내린 거는 난 모르겠는데 나한테 보고할 건 아닌 것 같다. 노원구 당원들이 서명대를 설치하는데 지도부 변의자한테 보고할 건 아닌 것 같다. 알았어, 너 해라. 서울시 당원들끼리. 또 뭐 무책임하다고 또 막 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창원에 오면서 이제 제가 메모를 좀 이렇게 정리해 왔는데 원래 PT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강연은 저도 처음이니까 기차 타고 오면서 긴급히 메모를 정리해서 다음에 할 때는 제가 PT를 만들 수 있겠죠. 지난 2월 말경일 겁니다. 2월 말경에 탕기국 정광용 사무총장이 마이크를 쥐고 그 전에 도태우 변호사하고 정미용 대표가 이제 창당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발언을 하고 정광용 사무총장이 당원들에게 책임을 져달라고 그러고 창당을 선언했죠.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가 이제 대학문 집회였는데 저는 그때 일부 연설 마치고 밖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방송으로만 봐서 제가 즉각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임명진 체제 자유한국당이 제가 부딪혀보니까 태극기를 100만 명이 들건 200만 명이 들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헌법재판소 8명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못하겠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그래도 100석 가까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된 저 정당에서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정하고 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국회에서 계속 기자회견 열고 성명서 내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박 대통령 탄핵은 막아낼 방법이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고 아마 다수의 그 당시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도 태극기만으로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다들 참여를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당을 창당에 동의하다 보니까 정당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빨리 정당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에다가 목에다가 칼을 대서 너희들 빨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해서 뛰어라. 이거 말고는 다른 고민을 거의 안 했죠. 근데 만든 과정에서 3월 10일 날 탄핵이 인용이 되고 곧바로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그때까지도 사실은 이 조직 정비라든지 어떠한 이 큰 차원에서의 정당에 대한 이 당원들과의 합의 이런 거 없이 막 달린 겁니다. 막 달린 거죠. 그래서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정광용 사무총장이 야밤에 한 3월 말인가 야밤에 저하고 몇몇을 불러서 대선 후보 경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출마해달라. 그때 뭐 김기수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다 우리 동지였던 분들 다 있었습니다. 그때 정규재 씨도 있었어요. 그때 뭐 저는 대선 후보 뭐 그 문제가 아니고 정당이 어쨌든 박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서 뛰는데 대선에 참여해서 그때 이미 탄핵이 된 이유지만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하나의 이벤트를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광용 사무총장도 출마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조건을 걸었죠. 내가 나가면 당신도 나가야 된다고. 사실 이것도요. 정당의 사무총장이 무슨 자리인지를 아는 사람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당은 아직 사무총장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요. 이 정당은 대표보다도 사무총장이 더 실권을 갖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조원진 대표님 보십시오. 창당이 돼도요. 대표는 거의 전국을 다니게 될 거예요. 전국을 다녀야 될 겁니다. 그럼 당에 있는 산림이나 이거 조직은 누가 관리합니까? 사무총장이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조직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고 그게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이 예전에 새누리당의 정당은 정광용 사무총장이 뭐 다 이름이 좌지우지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경선을 했다 그러면요, 정광용 사무총장이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는 경선인 거죠. 그 당시 만약에 대선 경선을 했다면 조원진 의원하고 붙었어도 아마 정광용 사무총장이 쉽게 이기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부터 해가지고 정미용 대표 다 조건이 당신도 나가라, 우리가 나가면. 그 걸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경선에서 이길 생각이 없다는 거죠. 경선에서 내가 이기려고 마음먹으면은 정광용 사무총장 못 나오게 막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당도 경선에 사무총장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조직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 임명된다는 얘기는 대선이든 무슨 어떤 경선도 출마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안 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따졌다는 거죠. 그런 것도 안 따지고 그냥 막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알려지니까 그냥 이 페이스북에서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대선 후보냐?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정광용 사무총장한테 내가 이래가지고 빨리 당신이 나가라 그래서 당신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이 꼴 날 게 뻔했기 때문에. 근데 돌연히 정광용 사무총장은 나가지 않고 조원진 의원님이 갑작스럽게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에. 입당하고 조원진 의원이 원래 대선 후보 나가려고 입당한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1월 달부터 탈당해가지고 박 대통령을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겠다고 작심을 하고 있었고, 일단 당장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들어가서 국회하고 연결된 투쟁할 수 있도록 길을 트고 다른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하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도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조원진 의원을 대선 후보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날 입당한 날에. 사실은 절차적으로 잘못했죠. 조원진 의원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광용 총장이 전혀 정당의 운영 원리에 맞지 않게 계속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때 그거 가지고 시비 안 걸었던 이유는 뭐 그냥 창당하자마자 대선 뛰어야 되니까 뭐 그거 절차 같은 거는 다 나중에 대선 이후에 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후보로 나가게 돼서 대선 때까지 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당의 창당 과정과는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쳐서 창당을 하게 됐고, 또 그 정당을 우리가 또 깨고 나온 거 아닙니까? 거의 3개월 만에 정당을 2번 창당을 해야 되는, 한 번 하기도 힘든 거를 2번 하게 돼서 거의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죠. 정치권에서 별로 없는 일들을 이제 해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창당을 하면서 여전히 박 대통령 무죄 석방의 깃발을 하나 들고, 남들이 볼 때는 우리를 정당으로 안 볼 거예요. 외치는 게 박 대통령 무죄 석방 하나만 외치고 있으니까, 언론사들이 이제 지난 여의도 집회 때부터 대대적인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 집회는 여의도에서 해야지 보도가 좀 쉽게 되는데, 이 보도를 잘 보면요, 친박단체라고 제목을 넣었습니다. 근데 기사에는 대한민국당은 나오는데 청문회로 제목은 다 친박단체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들고 있는 친박 세력들의 하나의 시민단체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이 대다수의 언론들은 정당으로 안 보는 거죠. 왜 정당으로 안 볼까요? 우리 분명히 정당인데. 깃발 하나만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깃발 하나만 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당이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차이들이 나는 거죠. 이 정당과 시민단체의 차이. 정당은 뭐 때문에 만드느냐? 총선, 대선, 지자체라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 같은 노선의 당원들끼리 모여서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와 관계없이 정당을 일단 만들었다는 이유는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에 참여해서 일정 정도 국가 운영 권한을 가져오겠다.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운영이라는 게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벌써 세계 한 10대 경제 강국이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 국가 운영이. 제가 이 기차 타보면서 전두환 회고록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가 80년대 아닙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경제 규모가 작았어요. 근데 그때도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 보면은, 야, 이게 너무 복잡하다, 자기한테 올라오는 내용이.
이 표현도 씁니다. 이분 군 출신이죠. 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표현이에요. 국방부에서 무기 구입 관련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이 가격이 비싼지 싼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자기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1분 안에 사인을 해야 된다. 그래도 자기가 잘 아는 국방 분야가 이런데 나머지 분야 자기 뭣도 모르고 사인한 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대통령 했을 때. 근데 그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이 국가에 우리가 운영을 한다? 무서운 일이죠. 솔직히 무서운 일입니다. 갑자기 맡으라 그러면은 진짜 뭐 보고서 한 100개 올라오면 막 90개 정도는 뭣도 모르고 사인해야 되는. 국회의원들 입법에다가 무슨 서명한다 했을 때 나중에 시민단체한테 많이 걸리죠. 왜 이 황당한 법안에 사인했냐? 뭣도 모르고 사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친한 국회의원이 들고 와가지고 사인해달라 그러면 사인했다가 막 죄다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일정 부분 참여했을 때 거의 엄청난 책임이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반대로 탄기국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무죄 석방 운동을 한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계속 깃발들고 외치고 테이크 집회만 하면 되지. 그로 인한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 가지 혹은 한두 가지 아이템 가지고 우리 목소리만 크게 내면은 그게 탄기국 같은 시민단체고, 정당은 그게 아니고 목소리를 낸과 동시에 선거에 참여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정 운영권을 획득하는 게 정당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럼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운동 깃발만 든 그 세력이 정당을 해서 집권을 한다? 이거는 가능한 얘기인가?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 사건이 대한민국 국정 운영 거의 전체를 포괄하는 모든 적폐와 부패, 이걸 다 포괄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탄핵 사건. 일단 우리가 많이 싸워왔던 JTBC 태블릿 PC 문제, 방통시민이라는 방송을 감시하는 기구만 제대로 작동했었으면요,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10월 24일, 지난해 10월 24일 날 JTBC가 조작 보도를 처음 시작했고, 이걸 제가 조작을 확실한 게 12월 8일이고 탄핵 전날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날 제가 근거를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14일 날 방통심의에 넣었으면요, 일반적으로 30일 안에 이걸 판정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방통심의가. 그러면 1월 14일 날 방통심의가 만약에 JTBC 조작 보도를 거짓으로 판명해 줬으면 탄핵됐겠어요? 거의 안 됐을 겁니다. 그대로만 나왔으면은. 그 뭐냐? 방통심의가 작동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저는 미디어워치를 운영하니까 방통심의가 완전히 기능이 마비됐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와 여당이 임명한 방통심의위원들이 드러누워 있고, 지금 이 문재인 쪽에 있었던 방통심의위원들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보수 쪽에서 좀 발언한 것, 예를 들면 5.18 관련해서 북한 특수군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냐? 이거 그냥 다 징계. 그냥 징계예요. 그리고 다른 좌쪽에서 문제 삼는 것들은 다 징계가 안 되는.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적폐가 있었던 겁니다. 방통심의에 적폐가 있었고, 탄핵 세력이 방통심의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은 저는 알고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 게, JTBC뿐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최소한 완전 거짓 날조, 그러니까 최순실이 독일에서 20조 원을 구축했다부터 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무슨 청와대에서 뭐 포르폴룸인가 그걸 맞았다는 것부터 해서 무려 완벽한 거짓 보도가 25가지가 나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월, 11월 사이에.
그러면 그 정도 거짓 보도가 나오면요. 원래 방통심의가 기능이 살아있으면요.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방송사는 방송사 문 닫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 하나 가지고. 원래 방통심의가 잘 돌아갈 때는요. 이영자라는 개그맨이 개그 소재로 거짓말했다가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계속 거짓 보도가 나오는데 징계를 안 내리기 시작했어요. 방통심이. 그랬기 때문에 YTN부터 TV조선 마구잡이로 거짓 보도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방통심의가 무력화했다는 게 있었던 거죠. 방통심이 살아있었으면 절대 그런 거짓 보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것뿐이냐? 검찰에서 태블릿 PC를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 자체가 이미 안 되는 거죠. 이건 망가진 겁니다. 그럴 땐 감사원이 들어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원 들어 누웠습니다. 감사원 조직도 망가진 거죠. 국가의 운영을 지켜주는 각종 기관들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걸 틈타서 포털 언론들이 다 준동을 한 겁니다. 우리가 거짓 탄핵, 사기 탄핵을 반대하고 이를 바로잡자는 얘기는 바로 이 국가 운영 체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강력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요즘에 유승민, 이해운이 개혁보수 어쩌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개혁 아이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탄핵을 했을 때 그 국가기관이 들어누웠거나 잘못한 것들 아이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개혁보수가 어디 있어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저보고 쓰라 그러면 20가지 잡을 수 있어요. 탄핵 과정에서 잘못된 국가기관들. 그게 하나의 중대한 우리의 정책이 되는 거죠. 정책. 자, 종편이요? 요즘 종편 안 보시죠? 네. 요 종편 안 보는 사이에 우연히 식당 가서 보면은 거의 문재인 씨 친구들 다 나오더라고, 종편에. 제가 보질 않기 때문에. 네. 자, 종편을 개혁한다? 종편을 개혁하려면요. 원래 종합편성 채널은 예능과 교양과 보도를 3분의 1씩 수준으로 프로그램 편성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의무화된 편성 채널입니다. 보도 채널은 24시간 보도만 하면 되는 거죠. 보도 채널은. 영화 채널 24시간 영화만 틉니다. 근데 왜 종편은 특수하게 엄청난 혜택을 받느냐? 종편의 TV조선 이런 애들 다 번호도 잊어버렸어요. 제가 하도 안 봐서. 막 17번, 18번대 있지 않습니까? 채널 A나 이런 것들. 그거 정부가 특혜를 준 거예요. 무슨 근거로 특혜 준 거냐? 이 종합편성 채널은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 사업, 교양 프로그램 사업, 보도 사업을 상당히 많은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해서 국익에 기여한다는 조건으로 번호를 앞자리 쪽을 다 준 겁니다. 그러면 종편은 예능과 드라마와 교양과 보도에 돈을 써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여기다 그래도 좀 원래 취지대로 돈을 쓰는 데는 JTBC밖에 없고 TV조선 채널A는 드라마도 안 만들어요. 예능도 고급 안 만들어. 교양도 고급 안 만들어. 그냥 요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씨 친구들 내보내가지고 정치 잡담하는데 거의 시간을 다 쓴다. 그래서 지난 탄핵 때도 거의 24시간 내내 정치 브로커들 불러다가 박 대통령 탄핵 음해하는 것만 냈다. 종편의 취지에 완전히 위배된 거죠. 그러면 종편에게 방통위가 너 예능 30%, 드라마 30% 만들어. 안 만들면 허가 취소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정당에서 이제 그 개혁안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종편은 저질 그 정치 만담을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개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과정만 쭉 보면요. 개혁 과제가 다 보여요. 이걸 어디다가 손댈지를. 그건 우리 정당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제일 잘하겠죠. 제일 많이 보고 있었으니까 잘못된 점. 자,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이 숨은 의도는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한미 동맹을 구축해서 김정은 정권을 조기에 무너뜨리고 흡수 통일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종북자익들이 개입해가지고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외교 안보 노선이 완전히 돌아섰죠. 이 180도 밖으로. 지금 정말 저는 이제 헛갈리는 게 외신을 보다가 국내 뉴스를 보면요. 다른 나라 같아요. 지금 외신은요. 이 불바다 된다 그러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국내 이 외교안보 뉴스를 보면은 특히 청와대발 뉴스를 보면은 5.18을 뭘 지금 재조사를 한다 그러고 개성공단을 뭐 또 천하태평이에요 이거 지금. 국민들 완전히 지금 이 세계에서 그냥 우물안 속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옛날 고종 시절 때 일제 나라 뺏기던 그 고종 시절 때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강대국끼리 지금 북한을 때려 부수냐 아니면 북한을 중국에 넘겨주느냐 대한민국을 일본에 넘겨주느냐 그 논의하고 있는데 천하태평으로 5.18 조사하고 북한과 적십자 회담을 하고 이런 논의밖에 안 나와요. 이게. 이거 지금 나라 망한 거죠. 나라 망한 겁니다. 그리고 탄핵을 했던 이유가 드러난 거죠. 이렇게 하려고 탄핵한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우리는 결정권을 상실했어요. 북한 문제와 외교안보 문제에서 결정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무대 석방 복원한다는 얘기는 뭐냐? 외교안보 통일 노선을 다시 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이 보수 진영에서도 맹 공격을 하는 게 이제 계속 자꾸 들고 나오는데 이제 홍준표가 박 대통령을 버린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그동안에 우리랑 같이 태극기 들면서 박 대통령은 죄가 없다 떠들었으니 이제 와서 홍준표의 줄선 보수파리들이 박 대통령은 죄가 있다 이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양심을 팔아도. 그러니까 탄핵당할 만하다는 논리를 자꾸 개발하는데 그 중에 하나 들고 나오는 게 박 대통령이 친중 정책을 펴서 미국에 밑보여서 탄핵당할 만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논리를 앞장선 사람도 정기자입니다. 그 논리 정기자 앞장서는데 이건 진짜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처럼 보였던 이유는 오바마 정권이 내던졌어요. 북핵 문제를.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국을 직접 본토에 타격하겠다 그런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중국과 대한민국의 문제지 미국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드러누워 있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대한민국, 중국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해서 오면은 내가 나가서 해결하겠다. 이게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이랑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드러누워 있는데 그래서 중국한테 가가지고 북한이 자유통일이 되더라도 중국의 이해에 어긋나지 않는다. 설득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그러면은 한번 와봐라. 그때 천안문 때 부른 거 아닙니까? 그 인민군 창설 요대 때. 그리고 박 대통령은 당연히 미국하고도 당연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갔습니다. 그럼 오바마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니네가 알아서 해. 니네가 알아서. 그게 친중 정책의 실체예요. 그게. 그거는 대통령 비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럼 사드 배치는 왜 됐냐? 주한미군이 이 현장에서 워싱턴에 있잖아요. 오바마는. 그냥 드러누워 있는데 주한미군이 볼 때 북한의 핵미사일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 한국에. 그러면은 주한미군 한 4만 명에다가 미국인 한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주한미군에서 오바마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사드 배치를. 이것도 보수 진영이 음해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사드 배치를 쉬쉬하고 숨겼다 그러는데 주한미군과 오바마 워싱턴과 밀고 당기기를 한 거예요. 사드 배치는. 엄밀히 말하면 거기다가 박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도 없어요. 자기들 돈 가지고 자기들 주한미군에다가 한미 상호방위 협정을 근거해서 무기를 가져오는데 오바마 입장에서는 야, 그 돈 들어가는데 왜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주한미군은 잘못하면 여기 다 죽는다 주한미군 빨리 배치해달라. 그거를 워싱턴과 주한미군 밀당을 하다가 배치가 된 거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개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것까지도 음해한단 말입니다. 이 사드 배치를 박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아니 권한이 없으니까 그 당시 박근혜 정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권한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권한이 없으니까. 중국한테도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외교 문제 잘못한 거 없습니다. 중국 정책 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미 동맹에 근거한 자유통일 정책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였죠. 벌써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은. 그럼 국내의 수많은 적폐 개혁 정책, 외교 안보 정책 이게 박 대통령 탄핵 무효 무죄석방 운동으로 한꺼번에 다 갖춰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몇 개만 더 보완하면 돼요. 몇 개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보수 정당이 너무 몰라서 놓쳤던 거, 인터넷 개혁, 대중문화 산업 개혁, 청년 창업 정책 개혁 이런 것들만 더 추가하면요, 다른 정당이 하는 정책들보다 더 앞선 정책이 그대로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너희들은 정책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 하나 살리기만 하는 게 무슨 정당이냐 했을 때 우리 당원들은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그대로 답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당원들이 이 훈련 다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다. 이 탄핵 하나에 대한민국의 모든 개혁 사안이 다 함축돼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당을 이제 만들었죠. 만들면은 좀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 정당과 정치 매체 그리고 정당과 기업. 정당과 정치 매체는 이제 제가 체험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비슷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이 현대 정당은 조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메시지로 움직이거든요. 우리를 따르라고 얘기하려면요, 국민들에게, 아니면 우리 믿어달라 얘기하려면 그거 뭘로 합니까? 그거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말을 하고 말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치 매체랑 그 점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던진다는 측면에서는. 근데 다른 차이는 책임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부딪히는데 농기획으로서나 언론 매체에서는 좀 지르다가 틀리면은 그냥 다음날 말 뒤집고 그냥 갑니다. 좀 대부분 그래요. 제가 볼 때 이 보수 문제들. 근데 정당은 말과 동시에 행동이 들어가니까 이게 한 번 틀리면은 이 돌기가 쉽지가 않아요. 돌기가. 그래서 메시지가 훨씬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당에서는. 정치 매체는 좀 지르다가 그냥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 같이 가다 보니까 거기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차이는요. 정치 매체는 자기가 메시지 던진 사람만 책임지면 되는데 우리는 정당이고 이건 또 시민단체와도 차이가 될 수가 있는데 조직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고 외부고 음해의 공격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제가 정치 매체 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은. 소수의 콘텐츠 생산자들이 가서 치면 되는데 여기는 훨씬 더 폭이 넓고 거대하니까 내부나 외부에서 흔들려는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요즘에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홍준표의 줄선 보수파리들이 가장 음해를 많이 하고요. 정강용 쪽은 요즘 많이 약화됐는지 제가 큰 움직임은 안 보이고 좌익들 별로 음해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붙겠지만은
거의 수단과 걸 안 가리고 이 홍준표 쪽에서 음해가 들어오는데 음해를 누구한테 들어갈까요? 거의 대부분 조원진 대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공격할 때 홍준표를 공격하듯이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벌써 지금 몇 명이 지금 음해를 들어가는데 혁신에 있는 그 전경련 출신 여러 명이 조원진 대표가 3월 1일 날 뒤늦게 태극기 집회 나와서 뭐 애국동지들 추운데 고생했죠 하는 걸 가지고 자기들과 몇몇 청년들이 비웃었다. 한겨울에 뭐하고 이제 나와서 뭐 하냐. 이 글을 어제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저런 글도 그냥 올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부에서 얘기해서 조원진 의원은 태극기 집회 때 숨어 있다가 이게 커지니까 슬쩍 숟가락 만졌다. 이 이미지를 박으려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들어오는 공격입니다. 그런 걸 제때제때 다 막아버려야 돼요. 그거는 우리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건 다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조원진 의원이 뭐 잘나서 우리가 막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대표 상징이기 때문에 이 상징이 무너지는 순간에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이 정당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표에 대한 음해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원진 대표가 건드린 논쟁은 반드시 반격을 합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쪽 건드리면은 가만 안 둔다. 그리고 그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조원진 대표는 탄핵이 될 때 당시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득표 1위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당 안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바깥으로는 김진태 의원이 나온 거죠. 그러다가 12월 20일 날 이정현 대표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임명진 대표 체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조원진 의원은 최고위원을 자동 사퇴하게 되죠. 근데 그러자마자 임명진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한 주를 못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김진태 의원하고 조원진 의원하고 여러 명이 움직여서 1월 초에 임명진을 압박해서 태극기 집회 금지령을 풉니다. 풀었다기보다는 임명진이 자기는 금지령 내린 적 없다. 뭐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좀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원진 의원이 1월 중순 집회 때 박대출, 뭐 이우연 뭐 등등하고 다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1월 달에 처음 나온 겁니다. 이게 뻔한데 3월 1일부터 숨어있다 나왔다 해서 음에 들어가잖아요. 이 홍준표 쪽에서. 그것도 어린애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 정치 매체들끼리 싸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공격 음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당원들이 다 막아내야 된다. 모든 공격들을. 정규재 씨가 그냥 슬쩍 끼어넣는 거 보세요. 윤상현, 최경환, 서청환, 친박에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조원진 의원 같이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다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가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정치 콘텐츠 매체끼리 싸움하는 거랑 정당에서 싸움하는 것은 훨씬 더 비열하고 기회주의적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정당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는 그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닙니까? 그게 사실상 권력 투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가만두질 않아요. 무조건. 여기 대부분 뭐 기업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기업에서 돈 싸움하는 거와 정치판에서 권력 싸움하는 거는 게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 싸움이라는 거는 1,000원 가지고 싸우면 900원 가지고 합의가 가능한데 권력은 오로 나띵의 성격이 좀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2등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문재인이 43%로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60 몇 프로가 있는데도 40 몇 프로 가지고 지금 3개월 만에 대한민국 완전히 자기 뜻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권력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죠. 기업끼리는 삼성하고 애플하고 지금 뭐 거의 20년째 싸우는데
싸우면서 계속 타협합니다. 돈 가지고. 소송 무진장 걸어놨다가 돈 가지고 타협하고 돈 가지고. 그래서 지역 싸움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싸움이라는 거죠. 권력 싸움이라는 거. 그리고 권력을 잡았을 때 보복할 수 있는 검찰 권력, 경찰 권력, 뭐 국세청 권력 다 동원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기업하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제가 여의도에서 좀 매체해보면은 이 정치인들을 후원하는 기업가들을 많이 보는데 이 기업가들이 정치인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딱딱 부딪혀보면요, 기업가들이 좀 더 나아요.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그 기업가들이 우습게 보다가 정치 딱 들어가잖아요. 거의 뼈도 못 추립니다. 정치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가 출신 정치인. 이명박 대통령은 좀 예입니다. 거기는 기업가라기보다는 건설 현장을 누렸던 거의 노동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경영자라기보다는. 건설의 특수 때문에. 근데 유한 킴벌리의 저 궁극회 사장 있잖아요. 4년도 못 버텼잖아요. 4년. 그리고 그렇게 좋은 조건 가지고 있었던 정몽주 씨 보세요. 아직까지 헤매고 다니잖아요. 안철수 보세요. 안 돼, 기업가들이. 그 왜 그러냐면요, 이 기업끼리의 싸움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 가지고 붙는데 좀 단순한데, 이 정치의 싸움은요, 막 국가와 민족을 막 갖다 팔기 때문에 막, 그러니까 기업끼리 싸움이 2천만 원씩이면요, 이 정치권끼리 싸움 막 7천 원, 8천 원입니다. 와, 헛갈려요. 어제 제가 야밤에 방송 하나 내보낸 게, 정규재 씨가 느닷없이 홍준표에게 이승만 박정희 사진을 당사에 걸라. 이 의미를요, 일반 국민들 잘 몰라요. 이승만 박정희 좋아하니까 아, 좋은 얘기구나, 그 들리는데 제 눈엔 걸리죠. 야, 저거 박근혜 대통령을 홍준표가 출당시키면은 엄청난 후폭풍이 올 테니까 빨리 박정희 이승만 사진 걸어서 그걸로 막아라. 이 컨설팅이거든요, 이거. 박정희 이승만 파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할 때 박정희 이승만 팔진 않잖아요. 근데 정치는 뭐 박정희 이승만 뿐입니까? 뭐 단군, 뭐 세종대왕 다 파는 겁니다. 그냥 걸리는 것들. 그거 간파하는 게 기업인들이 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이혜훈이 왜 갑자기 박정희 생가를 들어갑니까? 박 대통령을 죽인 장본이니까 박정희 끌어안고 버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치 싸움에서 또 빨리빨리 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조원진 대표가 바로 잘 쳤죠. 거기. 아니, 딸을 감옥 보내놓고 그 아버지에게 인사하러 간다? 지금 정규재 씨이 그 얘기 아니에요? 딸 출당시키고 그 아버지 사진 걸어서 버티자? 이게 정치가 이런 정도로 비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싸움을 하니까, 자, 저는 어제 얘기한 게 그겁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과 유경수 여사 사진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 같이 걸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같이 건다. 그게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의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할은 좌익들도 다 인정한다고. 그건 다 인정해요. 그거 아무도 부정 안 합니다. 근데 유 여사가 서거한 다음에 그 역할을 4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22살 때 동안 맡았어요. 그대로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의 업적에 유 여사나 박근혜 대통령은 딸과 부인이 아니라 같이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를 우리가 당사의 사진을 넣고 기린다면요, 두 분 같이 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 이승만 대통령 사진 걸 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동지들 사진 같이 걸어줘야 돼요. 신익희 국회부의장, 윤보선 제2 대통령이기도 하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산자부 장관 서울시장을 만들어 간 겁니다. 그리고 경무부장 조병옥, 초대 유엔대사 장면. 근데 그럼 우리는 왜 지금까지 장면, 조병옥, 신익희, 윤보선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동지들을 지워버렸을까? 우리가 먼저 지운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4분 건국의 아버지들은 1955년도에 민주당 창당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문재인 민주당을 창당한 아버지들인데 자기들 아버지를 기르려다 보니까 이분들이 건국의 아버지예요. 근데 건국이 너무 싫은데 이분들을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제껴버린 겁니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아무리 못나도 섬겨야 되는데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을 한 신익희, 조병옥, 윤무선을 건국을 한 게 싫어가지고 그냥 지워버리는 이게 바로 폐륜과 호로 자식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이분들을 우리 또 왜 안 챙겼냐? 이분들이 나중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과 치열한 경쟁을 한 거거든요. 건국 이후에. 그게 또 안 챙겨버려. 그러니까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사실 조병옥 정부장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좌익 같다 그래가지고 공격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 저쪽이 버린 아버지들 우리가 챙겨야 된다. 제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을 참 우리가 부러운 게 저는 보수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나만 올려놓으니까 집중타로 얻어맞게 했는데 건국 동지를 같이 썼으면 그렇게 안 터집니다. 그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요, 미국은 그 당시 주의 대표들을 다 섬겨요. 거기다가 몇 명 챙기라 그러면은 초대 이제 워싱턴, 조지 워싱턴부터 2대 토마스 제퍼슨, 존 애덤스, 심지어 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 이거 다 챙겨버리거든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끼리 사이 좋았냐? 아닙니다. 토마스 제퍼슨하고 2대 대통령이죠. 3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평생 원수였어요. 평생 원수. 평생 싸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신익희 부의장 싸운 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워가지고 둘이 죽을 때 같은 날 죽었는데 서로 죽으면서 저놈 먼저 죽었냐, 저놈 죽었냐 그 얘기하다 죽었습니다. 같이. 그 정도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이 사람들. 근데 같이 모십니다. 그 심지어 애덤 분이라고 부통령인데 알렉산더 해밀턴하고 원수지간이에요. 둘 다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결투를 했어요. 원수지간이어가지고. 결투해가지고 해밀턴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쏴 죽였어요. 아예. 그래도 같이 모셔요. 그렇게 건국의 아버지를 정파 관계없이 쫙 같이 모시니까 미국은 건국 정통성에서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 민주당이 버려버린 그분들을 같이 모시면요 얼마나 탄탄합니까? 그리고 한 분 한 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 평론들을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신익희나 윤보선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독립운동가들이고 그렇죠. 이 좌익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지 않습니까? 건국 이래. 건국 초대 내각들 다 독립유공자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다 감옥 갔다 왔습니다. 이거 숨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끌어내야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것들이 진짜 많다. 근데 이런 활동들은 기업 활동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역사 정통성부터 상징들 다 챙기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은 뭐 상품 하나씩 팔 거 아닙니까? 그게 서비스든 뭐든. 근데 이 점은 좀 비슷해요. 그리고 정치 매체하고도 비슷한 게 정당도요 메시지와 정책과 노선을 팔아서 당원을 받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당원들의 책임 당비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기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책과 노선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을 확보하고 당비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업과 활동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당이라 그러면은 기업 경영과 상당히 많이 접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정치 후원금이 무제한이거든요. 조단위로 모아버리잖아요. 그래서 MBA 전공자들이 정당에 들어가서 이미지 마케팅부터 쫙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대 정당에서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되 단지 이제 기업과 이제 이 일반 정당 차이는 기업은 2차원이고 정당은 한 7차원, 8차원 정도는 복잡한 게임이 들어간다는 거하고 지배 구조가 다르죠. 지배 구조가. 기업은 주식회사라 그래도 1주 1표로 그래가지고 대부분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이제 이 분산된 기업 말고는. 근데 정당은 당원 한 명, 책임당원 한 명에 한 표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도부가 교체가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렇게 비웃는 자유한국당만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있을 때만 하더라도 친박이 지도부를 형성했죠. 이정현 체제에서 조원진 의원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임명진 체제로 넘어갔다가 순식간에 홍준표 체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 넘어가죠. 주주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팍팍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 상황 흐름상 우리 당이 중심이 되는 박근혜 대통령 보건 세력과 자유통일 세력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집권을 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원들로 볼 때는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예상치 않은 엄청난 책임감을 갖게 되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중앙당 지도부부터 해가지고 시도당 지도부가 한꺼번에 갈리는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성장 속도가 빠를 테니까 책임은 부과가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지도부 체제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바꿔버려야 되니까. 우리 아마 중앙당 창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의견을 구해봐도 조원진 의원이나 허평환 대표하고 경선하겠다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공동대표 체제로 가는데 조원진 대표는 최대한 빨리 다른 당대표를 모셔서 원내대표로 들어간다. 그리고 허평환 대표는 수시로 저 불러서 자기보다 정치를 더 많이 하는 사람 빨리 모셔와라.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워낙 빠른 속도로 가니까 내가 이 당의 오너라고 버티는 순간에 당 발전이 안 되니까 누구든지 다 물러날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새누리당 그 지도부하고 싸울 때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특히 권영애 씨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국방장관하고 안기부장을 했었는데. 그리고 정광용 씨가 마이크를 잡고 권영애와 정광택 씨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함께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은 가족회사를 찾았어야죠. 가족회사. 정당은 수시로 지도부 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버지하고 가족 3명 해가지고 끝까지 가겠다. 야, 처음부터 정당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당에 하는 마인드는 대표부터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보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물러날 수 있다. 이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외부에서 영입을 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지도부가 5명이 거의 뭉쳐있는데 아니 만약 계속 이렇게 변희재, 정미용, 김경애, 조시철 끝까지 간다? 누가 들어옵니까? 우리 당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마인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도당도 특히 수도권의 싸움이 치열한데 아니 90일 뒤에 이제 창당 뒤에 45일 안에 최고위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 유튜브 생중계 토론하면서 아직 가장 대중들이 우리 당원들이 판단하기 좋은 그 이벤트들을 할 거고 이 책임 당원들의 전체 투표를 결정하는데 그럼 최고위원 선거가 들어가면서 지도부가 바뀔 거 아니에요.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4명 정도로 한꺼번에 뽑기 때문에 그럼 지도부가 일부가 이제 더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90일 안에 시도당 이 선거가 있는데 90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90일 안에 자유한국당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너진다는 쪽이에요. 자유한국당.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머리 둘 달린 괴물이 어떻게 저걸 버티겠습니까? 한쪽 머리는 박 대통령 출당하자고 떠들고 있고 한쪽 머리는 박 대통령 지키자고 떠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안철수, 김무성 이 자유한국당의 탄핵 세력 나경원 뭐 등등이 홍준표와 탄핵 반대 세력을 제끼고 자기들끼리 탄핵 정당을 지금 만드는 정기 개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0석짜리. 거기서 홍준표는 왜 빼냐? 김무성 쪽에서 도저히 신뢰 못하겠다. 홍준표. 한 번은 엎었다. 들었다 엎었다.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 근데 지금 홍준표는 바른정당에 있는 탄핵 세력을 선별적으로 받겠다 그러잖아요. 바른정당 대변인이 홍준표가 박 대통령을 출당을 하든 말든 우리는 저 인간 말이 하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신경 안 쓰겠다. 그래서 저는 이 정기 개편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김무성
나경원, 정진석 라인들이 더 빨리 구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홍준표 믿고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빠져나가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오히려. 그러면 남은 게 탄핵 반대 세력이랑 홍준표인데 홍준표 누가 따릅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 당에서 버텨서 받느냐 아니면 들어가서 인수합병하느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그럼 그때는 다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리 다 열어놔야 됩니다. 당대표 자리부터 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히 지금 뭐 저런 것들 그래도 경남이나 이 지역은 잘하는데 이 수도권이 정말 이 복잡한데 제 생각엔 좀 다 선의로 한다고 생각해요. 선의로 열심히 보려고 그러는데 이 정당이라는 것은 이 지역과 달리 어느 순간 막 중앙 정기에 따라가지고 막 휩쓸려 가기 때문에 지금 이 판 그대로 가진 않을 거다. 이런 건 좀 당원들이 이런 거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이 이제 가질 자세인데 우리 당원들 중에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저는 서울시당 당원들을 주로 만나는데 우리 정당은 거의 50대, 60대 그 아주머니들이 핵심 지지층입니다. 주도층. 서명도 거기가 거의 제일 잘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머릿속에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그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나는 당직도 안 맞고 공직도 안 맞는다 이걸 미덕인 것처럼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도당 이제 창당위원장도 압박을 받으니까 나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마치 미덕인 것처럼 자리를 안 가는 게 근데 정당원들의 자세는 그게 미덕이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시민운동가의 자세로서는 시민운동가들이 권력과 유착해서 시민운동에 탈을 쓰고 실제로는 브로커 역할 해가지고 공천받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되는 건데 우리는 국가 권력을 가져오겠다는 정당의 당원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당원 전체가 직접 하든 안 하든 당이 요청을 하거나 당원들이 요청하면은 누구든 당직으로 가든 공직으로 갈 자세는 돼 있어야 돼요. 그거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덕목이에요. 그래서 막 권력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공직을 갈 수 있다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요. 함부로 안 하죠. 함부로. 뭐 당원끼리 싸우다가 막 욕설하고 또 녹음하고 그러나 본데 공직까지 나가면 욕설 안 할 거 아니에요. 욕을 퍼붓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세는 갖추고 있어야 되고 공직이나 당직을 맡을 거라는 자세 갖고 있으면은 뭐 하나라도 좀 더 공부할 거 아닙니까? 뭐 하나라도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이나 일반 시민단체원보다는 뭐 하나라도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무슨 뭐 좌익이었다 그러는데 제 대학 시절 4년 내내 좌익과 싸우다가 인생 다 쏟아부은 사람인데 좌익 운동권 애들하고 제가 붙었을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대학에서는 그 학생회가 정치 조직 아닙니까? 아니 학생회를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학우들이여 따라오라 그러려면은 일반 학생보다 책 한 권이라도 더 읽고 일반 학생보다 말 한마디 더 정제된 말을 써야지 맨날 술 먹고 끌어안고 있고 헛소리 해대고 네가 학생 리더라고 나가면은 누가 따라오냐. 너나 잘해 너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당원으로서 국가 권력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위임받으려면요. 당원 한 명 한 명이 좀 나아야 돼요. 다른 평균적 국민들보다는. 여러 면에서. 그게 바로 공직이나 당직을 맡을 수 있는 자세가 준비돼야 한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대학 운동권들이 무너질 때 다 그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학생 운동권이면 운동권일수록 더 수준이 낮아요. 일반 학생보다. 그럼 무너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대한민국당 우리가 당원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려면은 알려질 거 아닙니까? 지역사회에서. 저거 대한민국당 당원으로 뛴다? 저 사람 맨날 그냥 싸우고 술 먹고 그냥 이러고 다닌다? 이 얘기 들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당연히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근데 어차피 다 생업들이 있으실 테니까 전문 여의도 정치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마음 자세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
선진국 정치는요, 특히 유럽이 더 그렇습니다. 대를 이어서 당원을 해요. 우리같이 막 1년에 하나씩 창당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영국의 뭐 보수당 이런데 막 180년 역사 이러니까, 미국 공화당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 공화당은 링컨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 대를 이어서 당원을 갑니다. 대를 이어서 당원을 가니까, 정당이 크게 안 움직여요. 한국은 정말 이건 정당도 아닌 겁니다. 계속 그냥 합당, 창당, 분당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가는 그 정당원에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정통. 그래서 자식들까지 가입시켜요. 자식들까지. 그게 당의 굉장한 프라이드가 될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막 안에서 그냥 하는데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자유통일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북한에 있는 이 3천만 우리 동포 여기까지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지금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평양을 때려버려서 빨리 끝내느냐 아니면은 중국과 딜을 쳐서 북한을 중국이 관리할 수 있는 넘겨주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저는 평양을 때린다는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북한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신뢰가 되면은 딜을 치겠는데 설사 중국이랑 딜이 돼도 북한을 신뢰 못해요.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때렸을 때 나만의 피해가 있냐 없냐 또 논쟁거리가 있는데 피해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 피해 있다는 주장도 사실 그건 모르겠고 이미 문재인이라는 투명인간이 나타나서 패싱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국이 움직임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대사 대리가 홍준표를 만나서 의견 들었는데 우리가 창당이 되면요 미국 대사 우리 대표단들 면담을 좀 초청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때린 이후에 폭이 벌어진 이후에 국내 정치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벌어지고 저는 문재인 정권이 못 버텨낼 거라고 봅니다. 그 상황.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막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북폭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행사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전시작전권을 안 넘겨준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요. 그거 바로 탄핵시켜버려야 돼요. 우리 생존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해결된다는 겁니다. 북한 사태가 이렇게 안 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참 우리가 비극인데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이 북폭이 벌어져도 상당 부분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미중이 알아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멍하니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국토라든지 머릿속에 국민의 개념을 북한 3천만까지 넓혀주고 그걸 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만의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자, 이런 정도로 제가 모두 좀 말씀을 좀 마쳤고요. 저도 사실은 이 고민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좀 다행히 여기 우리 번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기록에 좀 남게 되니까 당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하나 좀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첫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 마치고요. 혹시 질의응답 있으면은 하고 울산을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두 분 질의 좀 해주십시오. 궁금한 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방송위원장이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매달가지고 지금 자꾸 MBC를 그거 하잖아요. 김경미가 또 후배라서 그래라. MBC에 제가 옛날에 MBC에 있었기 때문에 MBC 노조가 수록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 KBS처럼 공정방송이라는 노조가 있고 거기에 조금 온건적인 노조가 있고 민노총이 가입된 노조가 있는데 그런 노조원들이 기사도 그렇게 하고 내가 하니까 자기들이 보도 인사도 개입하고 이러니까는 지금은 사장은 이걸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지금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라든지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편성 뭐 PD 수들 같은 하는 PD들이 다 아나운서들이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외롭게 신동호 아나운서인가 아나운서 국장하고 김장재미하고 뭐 이거만 지금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외롭게 싸우는데 그쪽에도 좀 힘을 좀 보태주지 뭐 조옥순 씨가 뭐 앞에서 하는 거 보던데 좀 보태줘야 그 사람들이 그 버티내고 지금 사표 내면 안 되거든요. 압력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것도 어떻게 애국당 차원에서 좀 접근해가지고 이호수인가 방송위원장 그런 자발위원장이 돼가지고 정당한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내보내려고 하는 그거를 막아주는 것도 우리 하나의 우리가 언론 이게 포탈이든 지금 지상파 방송 이거 하나라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포탈 네이버도 우리도 네이버 같은 포탈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항하기 위해서. MBC 문제는요 사실은 원래 정권이 바뀌면요 MBC, KBS, EBS, YTN 세력 다 바뀝니다. 원래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정현주 사장이 임기가 2년 남았는데 날려버렸다고요. 이사들 포섭해가지고.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뭐 공무원에게 지시를 한 것조차도 직권남용으로도 아마 걸어놓으니까 이제는 그거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이 지금 MBC가 부각돼서 그렇지 각 공기관에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이 안 나가버립니다.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청와대 한 비서관 정도가 전화 걸어서 나갔거든요. 그게 탄핵 사유가 되니까 노조를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하고 있는데 피켓 들고 근데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러다가 대형 사고 터집니다. 그 노조하고 또 뭐 무슨 뭐 청와대하고 명 만난 것만 드러나 보세요. 그거 다 문제가 터져서 저는 저거 아주 큰 사고 터질 거라고 봐요. 저렇게 하다가. 근데 그때까지 그러면 MBC 현 경영진이 이제 버텨줄 수 있냐 그런 문제인데 법적으로 버티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MBC 기자들이 파업한다? 그건 전부 다 불법 파업이죠. 다 잘라버리고 그냥 버텨주면 되는데 그럼 이제 백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근데 사실은 우리 당이 좀 다른 생각 커지면은 그거 백업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제 한참 창당 과정이니까 그때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버텨줘야 되는데 워낙 우습게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그 MBC 사업 앞에 가서 한번 집회를 한다,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저랑 뭐 백무라든지 저하고 둘이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데 충분히 할 수는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는요, MBC에 있는 그 박문진 이사진하고 MBC 경영진이 충분히 버텨낼 수 있어야 돼요. 도움 없이도 버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한마디 드리면은 그 MBC나 KBS 이사진의 그 보수파에서 많이 들어갔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 MBC 직원들은 오히려 잘하는데 우리 쪽에 이 사회이사 들어간 사람들이 스크럼 짜고 버텨줘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다 도망가고 있으니까 참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조관훈 선생님, 예. 변희재 영입위원장을 노고에 감사합니다. 조금 크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변희재 영입위원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애국당이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인재, 지명도가 높은 인재들이 좀 당에 소속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 영입에 대해서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고개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라는 게 일단 태극기 집회의 연사들부터 모으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냥 우리가 집회의 주체는 천만인 운동본부인데 실제로 우리 당이 하는 거 다 알려져 있는데 아유 와서 마이크 잡았다가 홍준표한테 찍힐까봐 누가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첫 번째로 나와준 게 박종화 회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종화 회장은 홍준표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라고 1%인 줄 알고 속아서 다음날 바로 이제 속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쪽에 이제 도움을 주는 거고, 백모 선생님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원래 아무도 안 지지했어요.
빠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거고 이번 주 이 만원의 집회 때는 이제 인지현 변호사가 나오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테이크 집회 때 우리 동지들이 일단 여기부터 와야 돼요. 여기부터 오고 당으로 들어오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영입 자체는 전혀 쉽지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입은 한 명 한 명 영입 문제가 아니고요. 정기 개편으로 그냥 막 힘을 치다가 한꺼번에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고 한 명 한 명 빼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태극기 집회 연사들을 위주로 이렇게 계속 섭외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판이 예, 통영의 이판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태극기 집회 이런 데 좀 다녀보니까 자신이 좀 언론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좀 외국 단체들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뭐 일간지 신문이라든지 지상권 방송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돈 10만 원 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좀 그런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기 때문에 당세가 커지면요 당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언론사 세도 커진다. 언론사 세 커진다는 건 독자 수 아닙니까? 구독자 수. 당세가 커지면은 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언론사 같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미디어치가 정책 월간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당이 얘기하는 정책 그러니까 월간 국가 경영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경영하는 정책들을 하는 월간지 만들어서 당원들도 보급도 하고 국민들이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 있고 미디어치 인터넷 신문이 있고 무까지 이거 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까지를 만들고 당 광고를 만든 건데 이 무까지도 굉장히 좋은 매체고 할 것도 수두룩하죠. 제가 토론TV도 사실 기획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치 취재 별로 안 하는데 정치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만 전담하면요 잘할 자신 있어요. 평생 해온 게 이거니까 미디어치만 발전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당 생활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미디어치는 저는 법조는 다 떠났고 제 후배들이 다 경영하고 하는데 저 충분히 미디어치 하나만 가지고도 주주 좀 더 모아서 할 수 있고 해야죠. 뭐 해야죠. 빨리 하셔야죠.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진짜 지도부 빠져서 그것만 하라 그러면요 지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데 지도부 일 하느라고 좀 차질이 있는데 근데 먼저 이 순서는 그거예요. 순서는 정치 세력이 먼저 나갑니다. 미디어는 따라 들어와요. 미디어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세력이 들어가면서 독자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당이 가면서 따라 들어갈 거고 꼭 미디어치뿐이 아니라 여러 매체들도 예를 들면 저 JBC 그 손상대 선생이 했던 그 까방송 그 정가가 대선 때 저를 얼마나 음해했는데요. 대선 때 제가 홍준표한테 자리를 요구했다 해가지고 제가 선거법으로 고발하려고 그러다가 손가 선생 감옥 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냥 참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열받고 있지만은 지난 여의도 집회 때 정가 선생이 직접 취재 와가지고 영상 다 찍고 우리 당을 또 높이 평가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이 잘 나가면요 미디어측뿐이 아니라 지켜보던 매체가 또 붙습니다. 붙고 그러면 우리 당원들이 그 매체 또 홍보해주고 한 여러 개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체 기획들은 각자 하니까 사실은 당세 확장이 먼저 이 변수고 매체는 부변수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변희재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애국당 창균위원장으로 있던 이영남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이렇게 된 모든 것에 정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학자들, 진짜 박사, 석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정말 이렇게 국회에 지금 들어가 있어도 지금 대통령께서 탄핵이 된 이 마당에 말 한 번 제대로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변희재 영입위원장님께서 요번에 우리 애국당에 많은 이제 인재들이 이렇게 등용을 시킬 건데 저는요 이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애국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입도 하나 띄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 100명이 있느니 정말 애국심만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영입 대상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애국심이 있어야지 당원에서 같은 건 맞는데 사실 애국심이 다 있다 그러지 나 애국심 없어요라는 계산이 한 명이나 있는 거죠. 다 애국심 있다 그러죠. 우리 지금 우리를 의미하는 보수파리들도 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 죽인다고 얘기하지 내가 해먹으려고 우리 죽인다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검증하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애국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 1차로. 그러니까 1차로 저도 그렇죠. 그 괜히 좀 아는 거 많아가지고 계속 폭스에 논문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묵묵히 하는 애국자들이 우리 당의 중심되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구분한다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예를 들면 당원 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당직을 뽑고 당 선거를 할 때 좀 수많은 검증 장치들을 마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당의 주요직을 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를 아주 좀 다른 정당이 안 하는 것처럼 좀 철저하게 하려고 그래요. 철저하게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검증 절차를 밟는 거 시험 삼아 해보고 그게 좀 성공하면 좀 더 보완해서 시도당 위원장 선거도 그렇게 적용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하는 취지대로 그게 사실 목표입니다. 근데 목표인데 정말 쉽지 않다 그런 부분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는 모두 마치고요. 이것으로 대한애국당 변희재 인재영입위원장님의 초청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예.